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칠순을 맞은 서울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외아들 하나와 그 며느리, 그러니까 제겐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단 셋뿐인 사람이 전부입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바쁘지만 명절이며 생신 같은 날에는 잊지 않고 찾아와 기특하게도 챙겨주는 편이었죠. 그런 아들 부부가 제 칠순을 맞아 제가 꼭 가고 싶어 하던 남도 기차 여행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며느리가 직접 계획을 짜고 같이 움직이겠다고 말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 모시고 칠순 여행 간다고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몰라요. 아들 말에 저는 무척 기뻤고 며느리가 정말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건가 싶어 며칠을 들떠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운동화 밑창도 새로 붙이고 여행지 날씨도 며칠치 확인했을 정도였어요. 출발 당일 새벽부터 깨어나 창밖을 보며 아이처럼 설레던 그 마음, 그 순간만큼은 제게 정말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뒤집힌 건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한 정차역을 지나던 순간 제게 몰래 다가온 한 남자 승객이 제 손에 쪽지 한 장을 쥐어주고 입술만 뻐끔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믿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처음엔 귀신에 홀린 듯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기차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한마디의 경고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제 눈과 귀로 그리고 온몸으로 겪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가장 놀라웠던 칠순 여행의 전말을요. 저는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딸만 내신 집에서 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8배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러다 23세 지금의 남편을 만나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갑자기 위안 판정을 받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착했고 공부도 곧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고 지금은 제법 괜찮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외동딸이었고 이른 나이에 전문직에 합격해 아들과 비슷한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저와 달리 학벌도 말투도 생활 방식도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위해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명절 음식도 안 시켰고 손주도 제가 봐주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거리 두기를 선택한 시어머니였고 그런 저에게 며느리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요. 그러던 중 아들이 제 칠순을 챙기겠다고 나섰고 며느리가 직접 여행을 준비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 나도 드디어 며느리에게 가족이 된 걸까? 그렇게 저는 그날의 칠순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기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남도로 향했습니다.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저 멀리 들녘이 흐르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보며 일정표를 확인하더니 어머니 도착하면 바로 점심 예약돼 있어요. 그 다음은 케이블카 타러 가고 저녁은 바닷가 근처에서 조개구이요. 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혜진아, 고맙다 하고 제 손을 얹자 며느리는 손을 빼진 않았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 뭔가 어색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기차가 중간역에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몇몇 승객이 타고 내리던 찰나 제 옆을 지나던 젊은 남자 승객 하나가 조심스레 제 좌석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더니 손에 뭘 쥐어주며 입술로만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믿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그가 미쳤거나 장난하는 건가 싶었고 순간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건넨 건 하얀 봉투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걸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인 순간 그는 반대편 칸으로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보며 아무 말도 없었고 저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포역 도착 전에 핸드폰 끄시고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한 통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뭔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며느리와의 여행 중인데 왜 도망치라는 말을 듣는 거지? 잠시 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작스레 굳어진 제 얼굴이 이상했던 걸까요?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갑자기 멀미가 좀 나네. 그 순간부터 기차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어느새 진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예정된 휴게 시간도 겸한 목포역이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몇 번이나 제 핸드폰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충전은 되셨어요? 혹시 여행사에서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꾸 핸드폰을 만지려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그 쪽지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시죠? 왜 그런 말씀을?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훈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며느리 혜진 씨를 조사 중입니다. 어르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나 지인을 통해 신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며느리는 다시 자리로 돌아온 저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이스 라떼 좋아하시잖아요. 그 손길이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며느리가 지금 어떤 조사의 대상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제 눈앞에 떠오른 건 몇 달 전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남긴 전세 보증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 그 모든 걸 제가 아닌 아들 명의로 돌려놨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게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모든 통장과 카드가 제 손을 떠나니 그게 진심 어린 배려라고 믿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차는 마침내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고 새 승객이 타는 잠깐의 공백 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에 쥔 쪽지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린 쪽지 읽으셨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며느리분이 어르신 명의 자산을 정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기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어르신 앞으로 등록된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이미 이전 또는 인출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들이켜 겨우 물었습니다. 제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 단독 명의로 진행됐고 어르신께서 여행을 가신 틈에 위임장 처리와 관련된 행정서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오려는 찰나 기차 플랫폼 반대편에서 그 남자, 그러니까 강태훈 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믿고 따르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돌아와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 이 근처에 우리 친척이 사는데 당장 내려서 거기서 좀 쉬었다가 올라가야겠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표정을 바꾸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저는 기차에서 내려 강태훈 씨와 조용히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명의로 처리된 각종 위임장, 계좌 변경 내역, 부동산 권리 증서까지 이미 정리된 수많은 문서들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후 치매 초기 진단을 꾸며 자산을 관리할 명목으로 모든 권리를 가져가려 했던 겁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가 어머니 치매 초기인 것 같다는 말만 믿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던 것이었고요. 며느리는 결국 사기미수 및 위조문서 사용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고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걸 왜 몰랐을까?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단지 믿고 싶었던 것뿐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고 집도 아들에게 양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고향 근처 작은 마을에 조용한 전원주택을 하나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제가 해주는 된장국을 먹으며 웃곤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다시 지켜냈으니까요. 사람은 외로워서 속는 법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내어준 진심이 어느 순간 거래가 되고 수단이 되고 결국 배신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진심을 알아보고 그 끝은 결국 빛을 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의 다정한 말과 친절한 손길에 어딘가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직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뢰를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끔은 거리를 두고 신중히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